뜨거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핫 이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네. 야, 지금 모두 다 축제에 들떠 있는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가요? 지금 한 8천만 원 가까이 8천 왔죠. 계속. 가까이가 아니라 네. 넘었습니다. 네, 넘었다가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찍기도 했고요. 네, 이런 와중에 제가 이 축제에 찬물 끼얹는 사기를 어제 당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전문가가 무슨 사기를 당하냐, 고인물도 사기를 당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스스로 왜 사기를 당했는지 패턴을 보니까 역시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실은 저도 당했어요라고 하는 이 고백 글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 화랑장을 맞아서 그 2017년, 18년에 있었던 ICO 사기와 비슷하게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사기가 극성을 그리는 모양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기 특성은 뭐냐면 이른바 이 프로젝트들이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으로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확장을 하고 세일 일정을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그 계정을 사칭을 해가지고 야, 너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면은 이 세일을 세일가에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 토큰을 세일가에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겁니다. 네. 그 명단을 이렇게 주는데요. 사실 그 화이트리스트에 만약 2,000명을 화이트리스트에 한다라고 하면 뭐 요새 분위기로 10만 명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계정을 사칭한 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너 화이트리스트 됐으니까 빨리 돈 넣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좀 천천히 보고 그 해당 지갑 주소를 이더스캔해서 한 번만이라도 검색을 해봤다고 하면 이거 사기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당시에 약간 급한 마음이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이제 밑에 타임 레프트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와, 빨리빨리 놓아야지. 게다가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텔레그램 방에만 11만 명이 넘게 모여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급한 마음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넣고 나니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뒤늦게 해당 지갑 주소를 이더스캔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날 개설된 지갑이었고요. 그 지갑에 사람들이 이제 입금을 했었고 보니까 사기가 녹록한 거였고요. 제가 그 이더스캔 코멘트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this scam, I scamed라고 막 이렇게 남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약간 뭔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이 해당 지갑 주소를 이더스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지갑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코멘트에 혹시 뭔가 남겨져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네. 급하게 보다 보니까 사기에 넘어간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이 좋은 프로젝트는 나한테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거만하게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화이트리스트 올렸어 이렇게 하지 개개인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사기가 많으니까 네.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두 번 더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저도 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렇게 장이 좋아질 때 특히나 더 이런 사기 유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쪼록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시장은 그래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련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그저께였죠. 19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또 한 번 탄생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좋죠. 그야말로 네. 축제 분위기입니다. 제가 그나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던 건 사기를 당했지만 평가액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 평가액이 올라서 제 전체 자산 규모는 늘었다라는 점에서 그냥 위안을 삼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첫날 거래가 어땠냐라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잠시만요. 돈으로 네, 일단 1조 원 10억. 넘게 거래가 됐어요. 제가 지금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잘 막았습니다. 네, 1조 원 넘게 거래가 됐고요. 이튿날은 어땠냐? 첫날, 그러니까 첫날에 거래가 됐을 때는 다들 에이, 첫날이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도 가게가 신장 개업을 하게 되면 첫날은 손님들이 북적북적 하잖아요. 오픈빨이다. 네. 근데 그럼 둘째 날은 어떤 날? 뭐 둘째 날 오히려 첫날보다도 더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건데요. 이 첫날 그 데뷔 성적을 놓고 보자면 이 신규로 ETF들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럼 상장 첫날 거래액을 봤을 때 어제 상장된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전략 ETF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성공적이었던 거고요. 앞서서 2004년에 약간 데뷔했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골드 쉐어즈 ETF가 있어요. 금 투자 ETF. 네. 그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QQQ라고 해서요. 아, 이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이거보다도 더 첫날 성적이 좋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재밌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업비트 계좌 만들고요.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 계좌 개설이 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들면 한도 계좌 개설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5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했던 첫날 거래했던 거래 금액이 140억 정도 돼요. 아마존이나 구글보다도 더 거래 금액이 많았습니다. 왜 ETF, 비트코인 ETF를 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시면 수수료나 아니면 비용 측면에서 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열기가 생각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진짜 더 뜨거운 것 그쵸. 같아요. 일단 한 번 물꼬를 트는 게 어렵지 프로쉐어스가 시작을 하면서 줄줄이 또 다른 곳에서도 ETF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기쁜 이게 소식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처음에 이제 계속 승인을 안 해주다가 프로쉐어즈를 승인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 뭐 계속 많이들 말씀드리셨겠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죠.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선물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SEC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라고 판단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도 뭐 해제는 아니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쉐어즈만 해주고 딴 데는 안 해준다? 이거는 일종의 보면 프로쉐어즈한테 일종의 뭐랄까 특권을 주는 거예요. 네. 특혜를 주는 건데 미국이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이 이제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 투자자 보호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 축입니다. 그 핵심 축에 더불어서 모든 소비재에 있어서 미국 미국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소비자 후생의 증대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온 리나칸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의 저기를 다시 하자라는 게 아마존이 들어와서 독점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더 커졌거든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소비자 후생을 해치냐 아니냐가 기존의 미국이 독점을 판단하던 근거였는데 그만큼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미국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쉐어즈 ETF가 지금 현재 수수료가 보수가 0.95%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 나왔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2%를 받는 것에 비해서는 반값 보수예요. 보수가 싸죠. 그러니까 네. 이제 다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0.95%가 그러면 싸냐라고 보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다른 ETF와 비교했을 때요, 일반적 ETF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0.95나 받느냐라고 보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겐슬러 SEC가 다른 여러 ETF를 승인을 하게 되면 경쟁자가 생기고 이 경쟁자 후발주자들이 나왔을 때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앞선 그 선발 주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 추정하는 거에 똑같고 내가 수수료 낮춰주면 우리 상품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 다른 ETF 승인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 단 선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두 번째가 반액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발키리 ETF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쉐어즈 같은 경우에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반액 같은 경우에도 뉴욕 거래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키리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요. 네. 조만간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군요. 앞서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까지는 선물 ETF들이 승인됐고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GBTC 신탁을
앞으로 현물 ETF로 바꾸는 걸 이제 SEC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프로쉐어즈 ETF가 나온 지 단 이틀 만에 운용자산 규모 1조 원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약간 역사가 오래된 그 신탁이기 때문에 규모가 40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신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ETF가 없을 때 기관이나 아니면은 약간 돈 많은 거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개인들이 투자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는 사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가 가장 유리했어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나온 마당에 요 신탁은 약간 경쟁력이 처지거든요. 수수료도 비싸고 환매 네.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근데 그레이스케일 신탁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그렇죠. 그냥 들고 가는 게 제일 그림이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고객 자산군을 그대로 들고 단 형태만 ETF로 바꾼다.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조치가 뭐냐면요. 프로쉐어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은 투자자들이 와서 돈을 그레이스케일에 맡깁니다. 1억을 맡기면요. 그 1억어치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직접.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GBTC를 ETF로 전환하면 현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BTC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려면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현물 ETF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다만 이게 SEC가 아직까지 현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인데스크가 대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을 해서 봤더니 현물 ETF는 내년 4분기쯤에야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 4분기요? 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조금 SEC 입장에서는 선물이야 그렇다 치고 현물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라는 거기 때문에 GBTC가 현물 ETF 전환을 신청을 했지만 언제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다만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각 상품마다 티커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위한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COIN이죠. 코인이죠. 네. 그러면 GBTC를 ETF로 이제 전환했을 때 그 티커를 뭘로 했을까요? 근데 정말 티커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걸로 했죠? BTC. 그렇죠. 이거 선점을 딱 한 거죠. 이거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 BTC라고 하는 걸 그냥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해줄지 모르겠는데 뭐 잘 됐으면 합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CEO도 앞으로 또 ETF 출시를 많이 목표로 하고 있죠.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아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이어서 이더리움 신탁 있고 여러 가지 신탁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SEC가 현물을 해주게 되면 차차 ETF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신청서를 제출하고 75일 정도의 승인 심사를 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공교롭게 2021년에서 22년도로 넘어가는 고맘때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아시다시피 75일 안에 결론을 낼 필요는 없어요. 연기하면 또 연기, 그렇죠. 또 연기해서 240일에는 결론 내야 되거든요. 네. 재밌다기보다는 눈여겨볼게요. 다음 달에 반액 ETF가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11월 요거는 4일이죠. 네. 이거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SEC가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승인을 할까 거부를 할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거부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라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호황기를 맞이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라서 올해 안에 1억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눈앞에 오긴 했는데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사실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다 간다고 좀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봤어요. 네, 네. 다 간다고 합니다. 사실 야 가겠어? 약간 1억이 사실 얼마 아니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999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9,999만 원하고 1억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미국에서는 이제 10만 달러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 우리 심리적인 그 마음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 저항선에 네, 저항선이죠. 불과한 거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연초에 약간 이런 거 전망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갈 것 같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ETF가 승인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9월까지만 해도 ETF 나올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그 시장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면 ETF 등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 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사실 ETF 기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 네. 나오고 있어서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서 시장은 쭉쭉 가고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가자. 갓댐비. 플랜 B가 아마 그 예측을 하기로는 10월 달에 63K, 6만 3천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넘었죠. 6만 6천까지 갔죠. 11월에 9만 3천입니다. 네. 9만 3천, 12월에는 13만 5천. 이렇게 되면 지금 사도 사실 연말에 2배가량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때 버블이냐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게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올랐던 ETF 출시에 따라서 저변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나와봤더니 이틀 만에 1조 몰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버블이야.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또 예상하기는 또, 그런 말을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사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축제 분위기라서 네. 지금은 사실 이른바 악재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모두가 너무 좋은 소식들을 많이 맞아요. 듣고 있고 사실 뭐 2억은 아까 제가 뭐 첨예하게 갈린다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1억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전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온체인 지표와 가격 다 상승 신호를 맞아요. 보내고 있죠. 이게 좀 안 좋은 거를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저도 기자니까 기사를 쓸 때는 항상 이렇다. 반면에 이렇다라고 해서 두 가지 꼭 같이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제일 기사를 쓸 때 곤란한 게 언제냐면 이렇다. A라는 거는 정말 뭐 근거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내용이 너무 풍부한데 이 B라는 반대하는 걸 뭔가를 대려고 하니까 근거도 없고 빈약하고 이게 전문가도 찾기도 힘들고 한데 어쨌든 간에 양쪽을 균형감 있게 보여줘야 될 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이 온체인 지표가 우호적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른바 선물거래소, 그러니까 CME 비트코인 선물 그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역대급입니다. CME는 물론이고 바이낸스, 바이빗 다 역대급이에요. 자,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역대급이다. 가장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물 시장을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결제 약정이 오픈 인터레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결제를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 있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뭐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잡고 있는 포지션을 들고서 결제를 안 하고 다음으로 넘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잡은 포지션 쪽으로 더 갈 것 같아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이 횡보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한쪽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위냐 아래냐에 있어서 사실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위쪽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많아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래에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현물 시장도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또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고래들이 이른바 여차하면 팔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빼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분간 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안 팔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도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지갑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센티멘트라는 업체가 이 지갑 분석을 해봤더니 100개에서 10,000개를 갖고 있는 고래들이요. 최근 불장에 오히려 10,000개 이상 비트코인 개수를 늘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 고래들이 야 이제 충분히 올랐어. 차익 실현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가겠네 라면서 더 사모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상승 쪽을 다 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온체인 지표도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게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요. 암호화폐 지금 ETF는 처음 나왔지만 그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른바 펀드화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ETF는 아니지만 이제 펀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것도 많은데 이 암호화폐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 지난주에만 8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네. 5주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펀드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돈 많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거든요. 이들 역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 너무 좋은 지표만 있어서요. 제가 또 나와서 뭔가 펌프질을 하네. 라고 하실까봐 안 좋은 멘트도 모아서 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억을 넘기면 그 다음은 10만 달러를 점치게 될 텐데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돈남 언니는 50만 달러 얘기했잖아요. 돈담 언니가 5년 안에 50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얕보지 마. 3천 달러 갈 거야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액면 분할 전에 지금 액면 분할 전은 환산 주가로 따지자면 한 4,500달러 정도 한다라고 해요. 네. 지금 돈담 언니가 맞춘 거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5년 안에 50만 달러는 갈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영원한 강세론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글쎄요. 저는 톰 리가 떠오르는데 네. 이분도 역시나 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따라서 이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 규모를 감안을 하게 되면 연말에 16만 5천 달러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딱 예상을 했어요. 16만 달러가 넘어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10만 달러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른바 그 피터 틸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그 제로 투 원 했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로 엄청 유명한 분인데 실리콘밸리의 구루쯤 되는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고요. 이분이 6만 달러 이후에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 더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는 2017년에 그 서점에 깔렸던 책 중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당시에는 1억? 뭔 소리야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책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3억 간다로. 3억 간다. 네네. 그쵸. 이런 정도로 다 강세장을 점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가격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뭐냐면 인터넷보다 더 이게 가치의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유스코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인데 가치의 인터넷은 우리가 인터넷 이 IT 버블붐이 2000년 90년대 말에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가치의 인터넷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그때 당시보다 더 큰 부자들을 만들 거다. 더 큰 부를 창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업비트 플렉스 매일 100억씩 버는 그리고 어제 진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소식이죠? 자,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우리은행의 지분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정부 지분이 10% 넘게 좀 있는데 이걸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겠다고 손든 게 모르겠습니다. 그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나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매일경제 단독 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팔려는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사겠다고 나선 곳이 업비트입니다. 지금 우리은행을요? 네, 암호화폐 네. 거래소가 우리은행 먹겠다고 지금 이러고 나서는 네, 꼴려서 일단, 정말 네. 아까 그 마크 유스커 말한 가치의 인터넷 시대에는 더 큰 부를 창출할 거다. 라는 게 딱 와닿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격 상승 전망과 모든 게 믹스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것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호황기에도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셀럽들이 나는 비트코인 안 살 맞아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셀럽이라고 해서 첫 번째 등장한 분은 칼 아이칸. 억만장은 아이칸 하면은 저 우리 KTNG 그 먹겠다고 기업 사장꾼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사실 5월 달에 야 내가 1조 투자할 수도 있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막 박수 치면서 와 아이칸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야 근데 내가 봤더니 나 도저히 여기 이해가 안 된다. 이 시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 투자 안 할 거야라고 했었고요. 네. 이 사실 올 초 지난해 말 올 초에 약간 시장을 들썩들썩했던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또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60조 정도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CIO가 그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를 돌파하는 시점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10,000 돌파할까 말까 하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블룸버그랑 인터뷰하다가 비트코인 $20,000 몇만 달러 갈 것 같다라면서 갑자기 너무 높게 부르는 거예요. 네. 몇십만 달러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그때 당시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가격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블룸버그 그 짤이 이렇게 도는데 블룸버그 앵커가 진행을 하다가 뭐라고? 지금 얼마라고 말했니? 막 이렇게 확인하는 그것까지 있어요. 이런 정도로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유망하게 보기 때문에 SEC에 신청한 게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을 살 거야라고 했는데 살 거야라고 SEC 승인이 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너무 오른 거야. 네. 그래가지고 1월 초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갑자기 이 스컷 마이너드라는 CIO가 입장을 바꿔서 야 근데 지금 비트코인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쟤네 못 사서 그렇다 라고 약간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컷 마이너드가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 구겐하임이 샀어요. 네. 비트코인을 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스컷 마이너드가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 다 팔았다. 이제 우리 투자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야 우리가 투자해 보니까 도대체 이 시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 원래 자기가 그분이 이제 채권 매니저거든요. 내가 채권 매니저 하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투자 안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있고 워런 버핏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셀럽들이 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냐를 이렇게 열심히 보면 이분들은 그 자산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안 하세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이게 생각을 뭐냐면 하셨나요? 아무리 시장이 막 좋아도 그쵸. 내가 이해를 못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위험은 그냥 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산을 못 먹는 리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들어가면은 당연히 내가 모르니까 그 시장에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가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안 들어가요. 그냥 아예. 그럼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는 그 못 먹는 리스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찾아볼까 해가지고 찾아본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잖아요. 오늘 바로 나온 뉴스인데 이 프로시어즈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또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상품을 만들었어요. 파생에 만들어졌죠. 파생. 옵션은 뭐다? 콜 옵션 있고 풋 옵션 있습니다. 네. 이른바 공매도 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ETF 이 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파생을 만들고 이른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싶으면은 공매도를 때려서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라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저도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우려가 안 되는데 요거 선물 ETF가 숏 포지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항상 좀 마음에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훈까지 얻어가는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국가 엘살바도르죠. 아직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법정 화폐를 바꾸는 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응을 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엘살바도르가 법정 통화를 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 봐라 저 봐 약간 이런 약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ATM기에 막 줄 서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봤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비트코인은 불안하니까 이거 빨리 달러로 바꿔야 돼라는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게 상황이 반전돼가지고 ATM기로 오히려 달러를 입금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대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부켈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도했던 걸 수도 있는데 달러를 법정화폐로 하니까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는 앉아서 국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한 건데 초반에 출시 초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무슨 도박꾼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비난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TM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더 많은 비트코인 ATM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엘살바도르가 이 사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화했을 때 가장 좀 저거 좋지 않은데라는 시선으로 봤던 곳이 바로 IMF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왜냐하면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에다가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 약간 분위기가 너네가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하면 자금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물론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라서 100%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법정 통화 채택과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과 IMF의 대출 구제금융 지원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는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장이 좋아지니까 맞아요. 엘살바도르한테는 정말 좋은 지금 상황이네요. 어. 일단 엘살바도르 사례를 봐도 그렇고 오히려 개도국들에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암호화폐 도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나이지리아다. 이런 결과가 의외죠. 나왔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구글 에서 키워드로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됐냐 그걸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비트코인 치잖아요. 되게 의외로 나이지리아가 1등입니다. 네, 와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요. 이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도상 같은 경우에 자국 통화가 그냥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통화도 못 믿겠어. 달러는 자꾸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외에서 본국으로 송금을 했을 때 기존의 금융망을 이용하면 떼이는 돈이 너무 많은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진짜 그야말로 트랜잭션 수수료만 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개도국한테는 이 비트코인이 뭔가 구원의 화폐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기다라면서 의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 시스템 너무 좋거든요. 비교적 원화 가치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개도국들한테는 비트코인이 그야말로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위기에 빠진 이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걸 제안했다라고 맞아요. 해요. 제가 아까 엘살바도르 케이스에서 들었다시피 가만히 있는데 국부가 늘어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약간 최근 느낌이 약간 모세 느낌입니다. 비트교 전도를 위한 약간 모세 느낌인데 또 얼마나 그동안 사 모았어요. 하락장 속에서. 이분의 매수 단가가요 24,000달러 정도고 비트코인이 10,000개 넘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 10,000개가 아니라 100,000개 넘게 갖고 있죠. 네.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단일 기업으로서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야 봐라.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 그러면 나중에 5년 뒤에 이게 엄청나게 국부가 늘어나 있을 거다라면서 개발도상국이 살 길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시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업계의 비트코인계의 모세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운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코인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들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 당연한 절차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그 기재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유경준 의원이요,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아마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4대 거래소에다가 물어봤대요. 너네 과세 준비 잘 되고 있니? 그랬더니 세 곳은 야, 정부가 아무 얘기 안 해서 진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라고 했고, 한 곳은 야, 우리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세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곳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경준 의원이 이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래소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 과세 인프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 없습니다. 코인 과세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꼼꼼히 뜯어보면은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큰 그림은 있어요. 큰 그림은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은 나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내가 매도가액,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비용이죠. 빼고 남은 그 이익에 대해서 20% 지방세 포함하면 22%의 세금을 물린다. 요거 있어요. 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 아. 뭐가 없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가이드라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싸다 그래서 요 이제 빗썸에 있는 5천만 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업비트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억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업비트 입장에서는 고란이라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죠. 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빗썸한테 고란이 비트코인 얼마에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개인정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빗썸이 업비트에다가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거래소는 이러저러한 걸 좀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에 네.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내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 이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 침해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완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거래소 간에 국내 거래소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유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 없어. 끝. 네. 괜찮아.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외 거래소 어쩔 거야. 아, 그렇죠. 해외 거래소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네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을 했습니다. 업비트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에서 도대체 얘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 고란이 이걸 얼마에 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아. 그럼 이거 얼마로 해야 되지? 그래서 만약에 빗썸이었으면 빗썸한테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바이낸스한테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바이낸스는 우리의 과세권한 밖에 있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군데 거래소 가운데 유경준 의원이 물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코인이 옮겨져 왔는데 이 코인의 취득 원가가 추정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더니 네. 무려 두 군데 절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냐면요. 네. 그냥 취득가액은 0원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빗썸의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5천만 원에 사서 1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익은 5천만 원이죠. 네. 물론 250만 원 비과세 되니까 250만 원 빼고 곱하기 22 하면 되거든요. 0.2.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거래소 왔을 때 그 두 군데 거래소는 취득 원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0원으로 하겠다면 1억 원 곱하기 0.2 그러니까 22% 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네.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기재부가 답변을 했냐면 해외 거래소 역시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한다라고 그냥 해외 거래소 역시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투자자가 뭘 해야 되냐면 해외 거래소에서 제가 얼마에 샀어요라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네.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개인이 증빙 자료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증빙 자료라고 하면 간단하게 보자면 일종의 뭐 스냅샷 같은 걸 이제 찍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국세청이 내가 스냅샷 찍은 내가 그냥 캡처 뜬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정확한 자료로 인정을 해줄까? 네. 그렇죠. 얼마든지 조작할 맞아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난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네가 뭐 아쉬우면 소송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스냅샷 뜬 이 자료의 증빙의 위작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입증을 해야 될 건 소송에 갔을 때 해야 될 건 국세청이랍니다. 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소송에 가면 실제로 이길 수 있대요. 문제는
소송 한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네,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세금 규모가 크지 않으면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그냥 아마 그냥 말 거예요. 네. 비용이 클 경우에 소송을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 지갑은 또 어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여기 했다가 여기 팠다가 저기 갔다가 막 디파이 돌리다가 이걸 스테이킹 했다가 막 유동성 공급했다가 뭐 이래서 그래서 나는 얼마가 됐어요라고 하면은 이거 자료를 입증하려면 내가 역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디서 왔지? 아, 여기서 왔구나. 여기서 왔을 때 내가 거래를 어떻게 했지? 거래 내역 쫙 뽑고 그래 뽑은 다음에 야, 근데 이게 애초에 어디서 온 거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1인당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될 증빙 자료가 10,000건이 넘을 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10,000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이 빠져 있는데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시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디파이 관련된 과세 얘기도 있습니다. 디파이를 통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25%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디테일이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요. 기재부가 이게 유경준 의원이 디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기재부가 답변을 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 있잖아요. 우리가 배당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일단 25%로 그냥 원천징수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가지고 개인당 세율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요걸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파이, 그러니까 예금을 담보로 이자를 받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 넣고 이자 받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문제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금 행위와 같다라고 봤으면 코인을 화폐로 금전이야? 그렇죠.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화폐로 인정했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가상자산에 대해서 22% 소득을 물릴 때요. 양도나 대여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거든요. 그럼 예금은 일종의 대여거든요. 그럼 한쪽에서는 22% 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25% 내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모순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과세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대혼란인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이요. 네. 일단 그래서 진짜 되면 정말 그냥 개인분들이 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증빙자료 잘 마련하시고요. 사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해외에 돌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국내 거래소에 옮깁니다. 12월 31일 전에. 그리고 일단 나의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 이후에 다시 해외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좀 귀찮죠? 비용도 들고.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세에 대한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시기상조다.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대부분이고요. 게다가 정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과세에 이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몇 달 안 남았는데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저는 약간 이 기재부가 너무 이 시장을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서 네. 좀 걱정입니다. 내년에 현장에서 벌어질 대혼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주식시장과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과세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이게 주식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른바, 가장 이제 많이 네. 지적하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비과세 한도. 네. 주식은 5천만 원, 암호화폐는 250만 원.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해외 주식도 250만 원이거든요. 국내 주식에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주는 건 뭐냐? 국내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국내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코인 투자한다 그래서 국내 뭐 코인 발전에 기여하는 거 없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한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데 하나가 뭐냐? 이게 뭐냐면 결손금 2월 공제. 네. 내가 올해 1억 원 손실 받고 내년에 2억 원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세금 안 내죠. 잃었으니까. 내년에 2억을 돈 벌었잖아요. 2억 전체에 대해서 소금 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부분이 가장 맞아요. 문제가 지난해 내가 되고 있죠. 까먹었는데.
아,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반드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세를 하는 그 이유는 알겠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정리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